자, 여러분들 저기 손해배상 손실보상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해배상 파트 공부하기 때는 여러분 손해배상 손실보상 그리고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있죠. 각각의 제도의 특징들을 한번 좀 비교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해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그 요건 보세요. 자,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어떤 위법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메워주는 거,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위법을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우편관서에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반면에 손실보상이라는 건요, 그쵸, 우리 앞에서도 우편 보호 규정과 같이처럼 적법한 어떤 행위에 의해서도 재산적 손실이 있을 때, 그런 재산적 손실이 특별하다, 뭐 크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손실보상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 그 실비 지급 제도와 관련해서는 그런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 세모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편관서에 고의나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막 우편관서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그냥 불편을 초래했다면, 우편관서의 어떤 그 사유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뭐 실비를 갖다가 뭐 전액이나 아니면 일부를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 어쨌든 손해배상에서는 고의, 과실과 같은 어떤 위법상 요건을 요한다라는 거, 그거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치급, 즉 재산적 손해 유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손실보상을 우리가 말 그대로 손해를 전보해주는 손해전보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용자 실비지급 제도는 재산적 손해라든지 부가치급 유무 이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갖다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보시면 아까 고의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의 어떤 우편물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구권자 해가지고, 자, 원칙은 발송인이고요. 다음에 수취인 같은 경우는 발송인의 승인을 얻었다면 수취인도 청구권자가 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편관서의 면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저기 일반적인 손해배상하고 다르게 그 우편물과 관련된 손해배상은요 좀 특이한 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우편관서의 고의나 잘못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것은 과실입니다. 그래서 고의나 잘못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발송인이나 수취인 측에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우편물이 손상됐다면 당연히 우편관서는 면책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여러분 보시면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이다. 그러면 요거는 우편관서가 책임질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특이한 겁니다. 자, 중량이 차이가 없는 경우, 즉 보시면 교부할 때 외부에 파손 흔적도 없고 중량에 차이가 없다면 이때는 자, 우편관서가 면책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외부 파손 흔적, 그 다음에 중량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편물을 수취할 때 뭐부터 말하고요? 외부 파손 흔적. 그 다음에 중량은 좀 비교하기가 어렵겠죠. 수취인이 발송일이 무게가 어느 정도로 보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외부 파손 흔적을 보고, 자, 외부에 파손됐다 그러면 수취인은 그것을 수취하지 말고 수취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취인이 정당하게 우편물을 수취한다면 손해배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당하게 수취했을 때는 우편관서는 면책된다. 자, 왜 그러냐면 우편물을 정당하게 수취를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사유를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정당하게 수취를 했는데 나중에 수취인의 잘못으로 그 우편물이 파손됐는지 아니면 우편물의 운송 과정 중에 파손됐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취인 쪽에서는 외부 파손 흔적을 보고 수취를 거부해야지 그때 이제 우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죠. 그래서 손실, 잃어버리거나 죄송합니다. 손실, 훼손되거나 아니면 망실, 잃어버리는 경우, 그리고 지연되는 경우, 이때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손액이 아니라 손해액이죠. 손해액이 손해배상 금액보다 적을 때는 그 실제 손해액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케이스 문제도 여러분들 여러 번 다뤄보시고 하시겠지만, 손해배상의 한도하고 실제 손해액이 있으면 늘 언제나 작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한도보다 실제 손해액이 작으면 실제 손해액을 배상해주고요. 손해배상의 한도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크다면 손해배상 한도액을 배상해준다. 그래서 늘 케이스 문제, 계산 문제 할 때는 여러분들 적은 쪽으로 그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상 우편물 고급과 관련해서 자, 일반 등기, 당일 특급, 이길 특급이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 표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통상 우편물 관련해서 일반, 즉 등기를 안 한 거는요, 그쵸, 지연이든 손실이든 망시든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 같은 경우, 자, 통상 우편물은 자, 쉽습니다. 손실, 망실, 당일 특급, 이길 특급, 등기. 자, 당일 특급이랑 일일 특급도 당일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이때는 10만 원이고요. 반면에 소포는요, 손실, 망실 같은 경우에 50만 원. 요게 이제 손해배상의 한도다. 그래서 10만 원, 5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손해가하고 비교해가지고 적은 쪽으로 그렇게 배상해준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연배달, 요걸 좀 잘 보세요. 특히 요 지연배달과 관련해서는 자, 뭐랑 구별하셔야 돼요? 자, 우리 앞에서 봤던 배달기한하고 잘 구분하시고 비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등기가 되어 있다면 통상 우편물의 등기 같은 경우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며칠까지요? 3일까지 배달이 돼야 되는데, 자, 막 3일 지났다고 여러분들 손해배상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5일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접수한 날부터 5일 이상이 지나서 배달됐다. 그러면요, 우편 요금 플러스, 자, 이게 다 등기 취급이 됐기 때문에 요금 플러스 등기 취급 수수료까지. 그게 이제 지연 배상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편 요금과 등기 취급 수수료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 당일 특급은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당일 특급이라는 것은 자, 오늘 접수해서 당일 20시까지 배달되는데, 자, 언제 이제 배달된 경우? 요거는 20시인데 21시, 22시, 즉 당일에 배달되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수한 다음 날 0시부터 그 다음 이길 그 20시까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접수를 했는데 오늘은 오후 저녁 8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다음 날 저녁 8시까지, 그러니까 다음 날 00시부터 20시까지 사이에 배달이 됐다면, 자, 그때는 중요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지연배상은 우편 요금하고 취급 수수료를 갖다가 그 취급 수수료를 갖다가 지연배상의 금액으로 하는데, 여기는요, 자, 국내 특급 수수료, 요게 여러분들 지연 배달에 대한 배상금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우편 요금 빠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다음 날 20시부터 그 이후로 이제 배달이 됐다면, 그때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편 요금하고 국내 특급 그 수수료 같이 지연 배달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길 특급 같은 경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길 특급은 원래 접수한 다음 날까지 배달이 돼야 되는데, 즉 다음 날 24시까지 배달이 되는데, 접수한 날로부터 3일입니다.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후에 배달이 되면 그때도 우편 요금과 국내 특급 수수료를 지연 배상금으로 한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케이스로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기한하고 이제 그 손해배상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요 좀 시간이 되면 좀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 있잖아요. 종합적인 문제를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풀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좋은 문제죠. 배달 기한하고 손해배상, 지연 배달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연계해 가지고 내는 문제. 그래서 요즘 계속 추세가 매 시험마다 요즘 한 문제 정도는 좀 케이스식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변별력을 키우려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대비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포 같은 경우는 손실, 망실, 특히 등기 취급된 것은 50만 원이 최고 한도라 그랬죠. 물론 소포 역시 등기 취급되지 않은 것은 뭐 손실, 망실이나 아니면 지연 배상이 돼서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된 거. 소포 등기는 여러분들 등기소포는 접수한 다음 날까지죠. 아까 우리 이길 특급도 접수한 다음 날까지였죠. 그래서 등기소포 같은 경우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났다. 그러면요, 우편 요금과 등기 취급 수수료, 요게 이제 손해배상의 지연배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일 특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포 역시, 자,
다음 날 0시부터 20시까지 그 사이에 만약에 배달이 됐다면, 자, 그때는 요금하고 국내 특급 수수료 중에 국내 특급 수수료만 지연 배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 즉 이 길 20시 이후에 만약에 배달이 됐다면 국내 특급 수수료와 우편 요금을 함께 배상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따라서 해서 그건 제가 각주로서 제가 그냥 쓴 거거든요. 등기하지 않으면 동상 우편물이든 소포품이든 배상하지 않는다. OX.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다 뭐, 한 번씩 다 보셨던 걸로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는, 실제 배상액 한도에서 우리 배상을 하고요. 다음에 2번 보시면 등기 취급하지 않은 거는 뭐 동상 우편물이든 소포 우편물이든 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자, 근데 D번 4번 보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연 배달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설, 뭐 추석 같은 날 워낙 뭡니까 교통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연 배달로 보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렇죠, 수취인이 잘못한 경우죠. 그래서 우편 번호라든지 주소 잘못 적어가지고 배달이 늦게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연 배달로 보지 않는다. 그다음 세 번째가 불가항력적 사유.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면책 사유도 있었지만 이런 불가항력적 사유, 뭐 천재지변에 의해서 도로가 다 끊겨버리고 뭐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지진이 났다든지 그럴 때는 늦게 도착했다 하더라도 지연 배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연 배상금 즉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청구 절차 자체를 이렇게 흐름을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보기 쉽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첫 번째 뭐야? 우편물 수취 거부자의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정당하게 수령해버리면 우리가 손해배상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우편물을 수취를 거부한 다음에 자, 이때는요 발송인이나 아니면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취인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신고하면요 접수 내역에 이제 등록이 되고 배달 우체국에 검사를 요청한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우편물이 어떻게 파손이 됐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제 손해 검사서를 작성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 정도의 손해가 있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다음 달 15일 이내에 15일 요거 좀 체크를 하시고요. 15일 이내 수취 거부자에게 손해 검사에 참관하도록 연락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해 검사라는 게 여러분들 그 우편 간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 발송이나 수취인이 믿지 못하겠죠. 그래서 같이 옆에 참관해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의 결정인데요. 저기 A번 기업번 같은 경우는 이게 손해배상의 적법 요건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발송한 지 2년이 지난 거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는 면책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면책 대상이라는 표현을 써도 상관없겠죠. 이게 청구 기간이 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뭐 우편간서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부터 미연번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봤던 면책 사유랑 같이 확인을 하면서 아,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뭡니까? 그렇죠. 적정한 배상 금액을 딱 정하고 그러면 수취인 쪽에서는 그 우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은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내가 수락을 하면요. 그걸 갖다가 금융 창구를 통해 가지고 저기 손해배상 결정서를 제출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 우리 우편간서에서 정한 손해배상 금액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요, 그쵸, 우리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가지고 소송으로 가도 됩니다. 소송으로 가든지 그거는 뭐 자유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5번 보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손해를 배상한 우편물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게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았다고 우리가 무조건 그 따라서 금융창고에서 그 손해배상금을 수령해야 되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뭡니까? 3개월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손해를 배상한 우편물인데요. 손해를 배상했으면 요거는 반송불능, 돌려줄 수 없는 그 반송불능 우편물로 처리에 따라서 돈을 다 줬으니까 그 우편물은 이제 누구 거요? 그 우편 간섭 겁니다. 그래서 반송 우편물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자,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준 거면요, 그렇죠? 그때는 모든 권한이 우편 간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청구권자에게 내어줄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만 손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 손해검사 조사서 한 통은 우편물과 함께 수취 거부자에게 보내고 한 통은 그렇죠. 우체국에서 보관해서 추후에 뭐 일어날 분쟁에 대비해서 그렇게 보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있다고 신고한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보관하거나 총괄 우체국으로 보낼 경우에는 그때는 뭡니까? 잘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상태가 달라지지 않도록 잘 취급해라. 이렇게 보시고 특히 이제 기타 그 법적 사항이 있죠. 그 부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 해가지고 우리 예전 기출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우편물을 발송할 다음 날부터 1년 했습니다. 발송할 다음 날에 나오는 거는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제일 뒤쪽에 있죠. 그 우편 우편 요금 반환 청구권에서 나올 거거든요. 국제우편 그 관련해서. 그래서 그때는 다음 날이 들어가고 요거는 그냥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특히 청구 기간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요약집 그 제일 마지막이었던가요? 그래서 우리 우편 파트에서 나오는 것들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좀 나중에 비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이 아니네요. 42페이지에 여러분들 제가 그 중요기간 기산점 정리해가지고 그거 정리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에 이의가 있을 때 아까처럼 손해배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손해결정서를 받을 날부터 3개월 이내 민사소송, 행정소송 아니고요. 1개월 이내 아닙니다. 3개월 이내 그렇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거는 여러분은 우리 일반적인 국가 배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무원도 지고 국가도 져야 되는데 근데 어떤 업무를 수행하던 직무 수행 중에 일어나는 어떤 과실 그러니까 단순한 과실에 의한 어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순한 과실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은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괜히 어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다가 퇴근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그 해당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국가로 하여금, 만약에 여기 우체국으로 하여금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 그러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국가나 그 우체국에서는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저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줬잖아.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신이 우리한테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편저주까지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을 수 없다 해서 오 이렇게 됐죠.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우편물의 손실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손실보상은요 적법한 어떤 행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고요. 그러한 재산적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달하는 경우 그때 우리가 이제 손실보상 일반적으로 행정법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자, 국내 우편물의 손실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편사업 보호 규정하고 같이 연결해라. 그래서 그 편저주 달린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은 다 손실보상의 범위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청구 기간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아까 우리 손해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했다면 손실보상은요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안 날로부터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알았던 몰랐던 간에 발송 받을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것보다 자, 그 피해자 즉 청구권자의 어떤 주가 인식한 순간부터 뭡니까? 기산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실보상 등의 절차에서 청구서를 운송원 등이 소속하고 있는 우체국장을 거쳐 관할 지방우정청장을 제출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직접 관할 지방우정청장에 가서 손실보상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소속 그 우체국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속 우체국의 그 집배원이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아까 우리 우편사업 보호 규정에서 정하는 것처럼 우리 집에 그 논밭을 지나가서 우리 논밭이 쑥대밭이 됐다. 그러면 뭡니까? 그 소속돼 있는 그 우체국을 거쳐서 관할 지방 우정청장에게 이제 청구서를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우정청장이 그것을 심사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 중군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이나 관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편저주에서 괄호 친 거 꼭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건 반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실제 이제 우편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필요시 반드시가 이제 2016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한번 놀랬으니까 또 한 번 더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실 게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 보시면, 자, 여기 시험에 나왔던 거,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한 기준에 맞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러면 예산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요게 주체가 나왔어요. 괄호 열고 해서 초창기에 나왔던 건데 우정사업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자,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는 부가 취급 여부, 그다음에 재산적 손해 여부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랑 관계없이 실비를 지급한다. 그래서 자, 실비 지급 관련해서 방법, 범위, 지급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기산점이 나오네요. 이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자, 이거는 15일 이내. 그래서 우리 주관적 표상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손실보상밖에 없어요. 자, 여기는 어쨌든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 2번 보시면 자, 어떤 경우요? 그쵸. 이용자가 불친절한 안내 때문에 여기 우체국 해당 우체국을 2회 이상 방문했을 때 그렇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실비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뭘 주느냐? 그렇죠. 보통 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라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비 지급 제한이 있는데요. 그럼 당연히 뭡니까? 우리 이용자의 불친절한 안내 때문에 2회 이상 방문해야지 본인 스스로가 뭡니까? 여기가 시원하네 하면서 뭐 2번 이상 아니면 심지어 20번 이상 오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이용자 실비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 청구 기간이 도가하고 난 다음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다음에 자, 이용자 실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때는 뭐예요? 청구 기간이 도가했기 때문에 이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의 범위와 지급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구분해 보시면 모든 우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EMS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EMS는 독특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모든 우편과 관련해서 이때 EMS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편과 관련해서 불친절한 안내 때문에 자, 해당 우체국을 2번 이상 방문했다면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그걸 지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MS와 관련해서는 자, 보세요. 손해배상 청구나 배달 추적 같은 거 이런 거 종추적 조사를 청구했는데 3일 이상 지연했습니다. 3일 이상 지연하면 그렇죠. 이때는 3만 원권의 문화상품권을 3만 원권의 그 EMS 그 발송권 무료 발송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재수 없는 사람 한 달에 2번 이상 손실 망실 그런 EMS에 있어서 손실 망실을 당했다 그러면은요 재수 없는 사람한테는 10kg 그쵸 한 번에 10kg까지의 어떤 무료 발송권을 지급합니다. 특히 그 무료 발송권과 관련해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손실 망실이 생길 때 그러니까 꼭 내가 보험 취급을 해서 그 EMS 그 우편물이 손실 뭐 되거나 망실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을 취급을 하든 보험 취급을 하지 않든 이때는 이용자 실비로서 우리 10kg까지의 무료 발송권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까지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요기간 기산점 정리라고 해서 가부터 바까지 있거든요. 요게 여러분들 그 국내 우편, 국제 우편에 나오는 모든 기산점을 제가 다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저기 그 우편 요금 반환 청구까지 이제 보시고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말장난 뭐 OX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3페이지 볼게요. 자, 그 밖의 청구 및 계약에서 국내 우편물 수취인 주소 성명 변경 청구, 그 다음에 우편물의 반환 청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특히 좀 바뀐 부분이 좀 껴있고 추가된 내용이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수취인의 주소 성명 변경 청구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당연히 언제예요? 그렇죠. 도착하기 전에, 즉 수취하기 전에, 배달되기 전에 이제 수취인의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하는 거겠죠. 뭐 이건 당연히 발송인이 하는 거겠죠. 근데 다만 수취인의 주소 변경은요, 수취인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발송인 같은 경우는 자, 우편물을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요. 수취인의 주소도 변경 청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취인의 성명도 변경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취는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주소 변경. 그러니까 발송인은 몰랐는데, 야, 알고 보니까 수취인이 그 사이 이사를 갔던 거예요. 수취인이 그러면 이쪽으로 배달해 주세요라고 변경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편물의 반환 청구. 자, 중요한 거는 언제, 누구? 발송인. 그렇게 제가 좀 다 음행 처리를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리 요령 해가지고 언제나 청구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 과연 그 청구가 적법한지, 즉 가능한지, 실현 가능한지 그걸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청구인의 정당 여부 확인해서 진정한 발송인인지, 그래서 증명서, 신분증, 영수증 등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취인, 뭐 그렇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청구 가능 우편물 여부 확인, 이게 여러분들 중요하죠. 그래서 청구가 가능한 건지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배달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청구하더라도 그건 더 이상 조동을 다시 뺏어서 그렇게 받아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자, 바뀐 부분이니까 잘 보세요. 1번, 발송인의 수취인 주소 성명 변경 청구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내용 증명 우편물이 아닌지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타임 때 우리 내용 증명 우편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에, 봉투 안에 있는 주소 성명하고 그 다음에 봉투에 있는 주소 성명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물론 동문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경우는 예외긴 하지만, 그러면 지금처럼 수취인의 주소하고 성명을 갖다 봉투의 것만 바꿔버리면 일치하지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내용 증명 우편에 대해서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변경하는 것은 아닌지 그걸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내용 증명의 수취인 주소 성명을 변경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투만 그렇게 바꿔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 두 줄 끊고 뭐 도장 찍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우편물을 반환한 뒤 새롭게 작성해서 다시 발송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봉투의 원본과 등본 내용을 모두 같게 고친 다음에 발송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봉투에 그것만 바꿔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수취인의 주소 변경 청구인 경우, 자, 배달 우체국에 도착한 등기 우편물 중 관련 고시에서 제외하고 있는 우편물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특히 이제 보시면 요거는 뭡니까? 수취인의 주소 변경 청구가 안 되는 겁니다. 주소 변경 청구가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요거는 특내 선외 냉완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특내 선외 냉완 해가지고 특별 송달, 내용 증명, 그 다음에 선 하면 선고 우편, 그 다음에 외 하면 외화 현금 배달 우편물, 냉 하면 냉장 냉동 우편물, 그 다음에 완 하면 배달이 완료된 것들. 이런 거는 뭡니까? 수취인의 주소 변경 청구가 안 된다 입니다. 그래서 특내 선외 냉완 해가지고 좀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새로 들어왔던 내용이니까 특별 송달, 내용 증명, 선고 우편, 그 다음에 외화 현금 배달 우편, 그 다음에 냉장 냉동, 그 다음에 완 배달이 완료된 거, 특내 선외 냉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3번부터는 그냥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뭐 이미 배달되는 게 아닌가, 뭐 배달 준비가 완료된 것은 아닌지, 뭐 이미 발송됐거나 발송 준비가 완료된 경우 우편물 배달 전에 배달 후에 알릴 수 있는 상황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 청구자의 그 청구를 받아줄지 말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내용 증명하고요, 특내 선외 냉완 이 부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급 수수료와 관련해 가지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좀 꼭 기억하십시오. 예전에는 내용 자체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표가 새로 교체되면서 지급 수수료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성명 주소 변경 및 우편물 반환, 수취는요 주소 변경 이렇게 구분되죠. 그래서 발송인이 자 우편물 반환을 하든지 아니면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을 갖다가 변경할 때 집중국으로 발송되기 전이냐 아니면 집중국으로 발송된 후냐에 따라 다릅니다. 집중국으로 발송되기 전이라는 것은 아직 관내 우체국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취급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국으로 발송되기 전이면 수수료가 없다.
다만 집중국으로 발송된 다음엔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일반 우편물이면 그냥 기본 우편 그 통상 요금을 그대로 적용해서 330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는 등기 취급 수수료 1630원 돼 있네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수수료로 받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꼭 여러분들 뭐 해당되는 문제들을 좀 꼭 좀 풀어보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표를 갖다 단순히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암기하지만 자 보세요. 등기 우편물 관련해서는 아까 뭡니까? 집중국으로 발송되고 난 다음에는 등기 취급 수수료를 갖다가 수수료를 받는데 자 우리 별표 하나짜리 뭐라고 했어요? 반환 청구권이 아니라 수취인의 성명 변경 그 다음에 주소 변경을 하더라도 동일 총괄물내라면 이거는 등기 취급 수수료가 아니라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을 수수료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집중국으로 발송하고 난 다음에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름 바꾸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주소를 바꾸더라도 이제 타지구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동일 총괄국 내라면은요 등기 취급 우편이라 하더라도 어디로 뭐만 받는다고요? 기본 통상 우편 요금 그걸 갖다가 취급 수수료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취인이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나 쪽으로 이사간 쪽으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등기 취급 수수료 자 여기 등기 취급 수수료 이거를 받는데 다만요 동일 총괄물 내라면 그러면 뭡니까? 처음 보냈던 거하고 같은 간을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취급 수수료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잘 정리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편물의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또 새로 이제 들어온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송인 준비 완료 전이나 자국 배달 전 이제 됐네요. 그래서 이제 9개로 구분했네요. 수취인의 주소 변경 청구, 주소나 성명 변경 청구, 우편물 반환 청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국으로 발송되기 전에 이제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 변경할 때는 뭡니까? 아까처럼 뭐 내용 증명이라든지 특례선외 그 주소 변경과 관련해서 특례선외 냉완 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밑줄 두 줄 긋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새로운 사항을 이렇게 두 줄 긋고 기록하면 된다. 별 문제 없다. 특히 이제 우편물 반환 청구. 그래서 두 가지 접수 취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요. 반환 청구에 준해서 처리하는 경우. 그러니까 접수 취소로 처리되는 거는 아직까지 이제 발송하지 않은 경우죠. 그때는 뭡니까? 다시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금을 냈다 그러면 아직 배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 요금도 반납합니다. 반환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접수 취소로 처리되면 우편물 다음에 수납 요금 그런 것들을 반환한다. 우편물 반환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요금을 다시 반환해 준다. 그리고 이제 라벨이나 증지 같은 경우는요. 그죠? 아직 사용한 게 도장이 찍히거나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회수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아직 그 발송 준비 완료 전이라도 요게 이제 반환 청구에 준하는 경우면 벌써 도장을 찍거나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요. 자, 그러면 우편물은 당연히 반환하는데 요금은요,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반환해주냐고. 우편물만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그 라벨이나 증지 같은 거는요. 그때는 해수가 필요 없겠죠. 도장이 찍혔으니까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비교합시다. 그래서 라벨 증지 해수하느냐 해수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편 요금을 반환해 주냐 반환해 주지 않냐. 물론 이제 우편물은 둘 다 당연히 반환 청구했으니까 반환해 주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양자를 접수 취소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반환 청구에 준해서 처리하느냐. 그 사안이 단계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비교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달 완료 전이나 배달 준비 완료 전인 경우 그럼 수취인의 주소 성명 변경 청구 이거는 똑같습니다. 밑줄 긋고 양 두 줄 긋고 그 밑에다가 새로운 사항을 기재한다는 건 똑같고요. 이때는 우편물 반환 청구는요. 그렇죠. 이건 접수 취소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편물 반환 사유를 적은 후에 해당 우편물을 갖다가 발송인에게 반송해 준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우편물, 보관 우편물의 보관국 변경 청구 및 배달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보관 우편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체국 보관 표시가 있는 우편물 해가지고, 특히 이제 교통 불편 때문에 직접 배달 못 해줘서 우체국 관내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이 보관 우편물이다. 막상 배달을 했는데 수치인이 없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는 우리 보관 우편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편함을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우편함을 설치 안 해가지고 그래서 뭐 길가에다 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거는 보관 우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관 우편물에 해당한다면 뭐 보관국을 변경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보관 기간을 갖다가 이렇게 딱 규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데 보관 우편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보관국 그 변경 청구와 관련해서는 1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한 수령권자가 그 보관하고 있는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당한 수령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 보시면 우편 4.3 사용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독자적인 문제로서 2016년도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우편 4.3 그래서 우리 옛날에 라디오 엽서 같은 거 보낼 때 무슨 4.3 몇 번지 여의도 우체국 4.3 몇 번지 그런 것들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보시면 우편물을 다량으로 받는 고객이 우편물을 수시로 찾아갈 수 있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편함을 우리 가게나 우리 집이나 거기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우체국 관내에 그렇게 설치를 하면 그 다량의 물품을 갖다가 다량의 우편물을 갖다가 가서 수시로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요. 제가 주소가 바뀌더라도 그대로 두고 있죠. 그래서 주소지에 바뀌는 것에 상관없이 항상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기출됐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 그림은 여러분들 뭐 번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1번에 여러분들 그 지문으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편금융은 지문이 뭐가 나오는 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험 문제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답 맞추는 거는 국시백배 해가지고 뭐 답 맞추는 데는 별 문제는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우편 4.3의 사용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 성명 등을 기록한 계약 신청서와 그다음에 등기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본인과 대리인의 서명표, 자, 본인 앤드 대리인의 어떤 서명표를 4.3 시설이 갖춘 우체국에 제출한다. 그래서 그때 이게 대리 수령인 요게 빠졌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요거를 갖다가 문장 자체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서명표를 받고 수령인의 인적 사항과 서명 이미지를 우편 물류 시스템에 등록 후에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시죠. 방송국에서 여러분 한 사람만 이렇게 수령하는 거는 그 사람이 뭐 출장 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휴가라면 곤란하니까 수령인은 여러 사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용인은요 한 명만 지정해요. 그래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계약은 한 명하고 하되 그것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 최대 몇 명까지 5명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리 수령할 때는 미리 신고해라. 그래서 미리 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것도 기출됐던 거네요. 자, 그래서 대리 이제 만약에 수령할 때는 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는 뭐 위임장이라든지 그런 신분장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접수한다. 그렇게 보시고, 3번이 이제 시험이고 나왔던 거. 그래서 국지 100배 그랬습니다. 4.3은 여러분들 한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우선순위를 뒀어요. 그래서 1순위는요 국가나 지자체, 1순위 국지, 그 다음에 100은요, 그렇죠, 예정 물량이 하루에 100통 이상인, 그러니까 다량 물품, 다량 이용자 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배는요 그 배달 우체국과 관련해서 배달 우체국이라 우편물 배달 주소지가 그 관할 구역 내인 거. 그래서 4.3 사용계약은 내 주소지와 상관없이 우편 4.3 이용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용자가 많을 때는 1순위, 2순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누구한테요? 그렇죠.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주소지, 관할 구역이랑 상관없이 이용계약, 4.3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너무 다량으로 그렇게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을 때는 그때는 아까처럼 국지 100배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돼요. 그때 배라는 것은 배달, 우편물 배달지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우편 4.3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건 단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집 그 옆에 있는 회사와 우리 회사가 같이 공동을 사용하거나, 그래서 우리 4.3 그 이용료 좀 아껴보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5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편 물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물류라는 것은 뭐 발송, 배송, 그 다음에 뭐 배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 자체, 특히 여기 페이지는 보세요. 47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양은 얼마 안 됩니다. 자, 우리 제가 교재에 있는 거 거의 다 실었으니까 그대로 다 실었는데 이 부분이 양은 얼마 안 되더라도 출제의 그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러분들이 앞에 있잖아요. 그 우편 총론과 관련해서 총설 부분에서 막 힘을 다 빼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는 출제가 그동안 되지도 않고 모든 공무원 시험에 보면 앞에는 그쵸.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늘 보면 열심히 하잖아요. 수학책에서 집합책, 우리 때만 해도 집합책이 제일 1단원에 나왔으니까 집합만큼은 다 도사가 됐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 오히려 뒤에가 더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특히 우편 물류 파트는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편물 처리 과정 해가지고 뭐 요 그림 자체는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실제로 이 그림 자체가 시험에 2012년도에 기출이 됐고요. 자, 이제 발송부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발송 해가지고 발송. 그래서 발송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기 2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확인하십시오. 우편물의 발송 순서는 특급, 일반 등기, 일반 우편물 당연한 거죠. 특급이라는 것은 자 우리 당일이나 이길이고요. 일단 등기라는 것은요. 접수한 다음 날까지 되는 것도 있고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까지 되는 게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 배달 기한과 관련해서. 근데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일반 우편물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까지였으니까 그 순서대로 이렇게 발송한다. 그래서 우편물 발송할 때 운송 확인서를 운전자와 교환하여 발송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우편물과 관련해서 1번 보세요. 일반 우편물을 담은 운송 용기는 운송 송달증을 등록한 뒤에 발송한다. 이게 그냥 지문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뭐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일반 우편물 담은 운송 용기 자 송달증 등록해라.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발송해라.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우편물. 자, 이거 굵은 걸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형태별로 분류해라. 그래서 뭐 무게별로 분류해라. 이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형태별로 분류를 하고 다만 우편 물량이 적을 때는 형태별로 묶어 담고 운송용기 공명표는 혼재 굽시된 공명표를 뭐 사용한다. 그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여러분들 나온다. 뭐 이렇게 할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교재에 나왔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취급. 자, 부가취급 우편물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특히 아까 2번에 1번 저기 그 2016년도 기출 표시된 거 있죠. 그거 꼭 좀 잘 기억을 한번 더 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취급 우편물을 운송용기에 담을 때는 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참관해서 우편물류 시스템으로 부가취급 우편물 송달증을 생성하고 이걸 실제로 이게 수량과 맞는지 확인해서 발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역시 전산으로 송부한다. 그래서 부가취급은 여러분들 등기취급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전산으로 이렇게 송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이 이제 제가 그 2016년도에 봤을 때 좀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 있죠. 도저히 내가 이 부분이 틀린 걸 찾기가 힘들었는데 자, 여기입니다. 덮개가 있는 우편 상자에 담아서 덮개에 운송용기 국명표를 부착하고 자, 묶음권을 사용해서 뭡니까? 그 덮개가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덮개를 단단히 고정해야 돼. 그래서 묶음권을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묶음권으로 반드시 봉함한 후 발송한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필요시 봉함한 후 발송한다라는데 그게 틀린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자 우리 덮개가 있는 경우는 묶음권으로 반드시 봉함을 해주고서 이게 안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뭐 떼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란 말이 나오거나 필요시란 말이 나오면 또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당일 특급 우편물 해가지고 요거는 별도로 묶는다. 그렇죠. 요거는 오늘 도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함께 썩는 게 아니라 별도로 묶는다. 요것도 이제 2016년도 기출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은 거의 다 시험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또 이번에 2018년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왜냐면 우편 파트 양이 작은데 어쨌든 9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파트보다는 여러분들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그러기도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운반차의 운송 우편물 적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반차에 있어서 제일 위에 갈게요. 제일 먼저 꺼내야 되는 거. 그래서 중개 우편물입니다. 그래서 중개 우편물이라는 것은 중간에 뭡니까? 우리 우편차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는 중개 우편물. 그럼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하면 무거운 것부터 쌓아야 되죠. 그래서 무거운 거. 그리고 무거운 거 같은 무게라면요. 먼저 나가야 되는 거. 그래서 일반 소포, 그 다음에 등기 소포, 일반 통상, 등기 통상, 제일 위에는요. 중개 우편물 이렇게 가면 돼요. 요 순서도 여러분들 기출됐던 겁니다. 2016년도에 기출됐던 거네요. 그래서 그거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게 있으면 당연히 무거운 게 밑에 가벼운 게 위에 그렇게 또 취약한 게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자,
자, 그래서 우편물 교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 운송의 우선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운송의 우선순위는 여러분들 이번에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가지고, 운송의 우선순위가 이제 배달의 우선순위하고 똑같이 이제 일치가 됐어요. 예전에는 이게 왜 일치가 안 됐을까? 그런 좀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은 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운송순위, 다음에 배달순위는 같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 요거는 좀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1순위는요, 그쵸. 기록 지급된 거, 즉,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특급, 등기 통상, 등기 소포. 그러니까 등기 통상, 등기 소포. 그다음 특급도 당연히 등기 전제로 하는 거니까 1순위. 그 다음에 항공, 즉, 국제 항공까지는 1순위고요. 다음 2순위는요, 일반 통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반 통상 우편물. 근데 일반 통상 우편물 중 국제 선편 우편물 중에 이때는 뭐면 국제 선편은 3순위거든요. 근데 국제 선편 중에서 배로 가니까 느리잖아요. 그래서 선편 중에서 어떤 것만 섰장과 엽서는 요거는 역시 2순위 일반 통상 우편물 그쪽에다가 갑니다. 그래서 1순위 같은 경우는 등기 취급한 거, 그 다음에 국제 항공. 2순위 같은 경우는 일반 통상 우편물, 그리고 국제 선편 중에서 섰장이랑 엽서는 포함. 그 외에는요 다 3순위다. 정리되셨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기, 임시, 특별 운송, 그래서 운송료 사후에 정산한다. 뭐 정리 한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 배달국 물류의 흐름이라고 돼서 집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집배라는 것은 자, 우편물을 수거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배달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물 배달 흐름도 해가지고 집중국, 그 다음에 배달 순로 구분 해가지고 뭐 등등이 나오는데 그림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우편물 배달 원칙, 자, 이건 기본입니다. 원칙은요, 그렇죠, 주소지, 그러니까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고, 특히 2번 잘 보세요. 수취인이 2명 이상이다 하더라도 우체국 간사에서는 그 한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우리는 소임을 다한 겁니다. 우편물을 하는데 2명에게 동시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명에게 배달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취급 과정을 기록한 우편물은 그냥 이제 주소지에 배달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수령인에게 배달하고, 그리고 뭡니까? 보통 이렇게 서명 같은 거 받잖아요. 그래서 수령 사실의 확인. 그걸 받고 배달해라.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뭔가 전자서명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그 우편물 배달 기준에서 그 표 나온 거 있죠. 자,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새로 수정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의 보통 배달물은, 자, 보세요. 우편물이 도착한 날 술로 구분하고, 원칙은 언제 배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날에 배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뭡니까? 오늘 도착했더라도 술로 구분, 이제 어디 배달할 걸 술로 구분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에 배달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보세요. 이게 만약에 오전에 도착했다면 술로 구분한 다음에 다음 날 배달을 되는데 오후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술로 구분을 그날 못 하거든요. 다음 날 술로 구분하고 배달은요 다음 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단 집배 술로 구분기 설치 이후에 오후 시간대 도착한 우편물에 대해서는요, 그때 술로 구분을 못하니까 도착한 다음날 술로 구분하고, 술로 구분한 다음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틀이 걸려서 배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한성, 그 다음에 특급, 그 다음에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자, 등기 통상은 안 해요. 자, 요거는 우리 접수한 다음날까지 배달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그때 뭐다? 바로 도착한 날 구분해가지고 바로 배달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도 시한성 우편물, 시한성이라는 게 뭡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급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한성 우편물 특급은 뭐 당일도 그렇고 다음에 이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길이라도 다 접수한 다음 날까지 배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급, 그 다음에 등기 소포, 요 경우는 도착한 대로 바로 구분해가지고 당일에 배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표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거 제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끔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우선순위는 아까 우리 운송의 우선순위하고 같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자, 배달의 특례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동일 건물 내 일괄 배달해가지고, 이 부분이 시험에 2번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동일 건축물이나 같은 구간 내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서 사무실마다 갖다 줄 필요는 없고요. 뭐 우편함이 있으면 거기다 꽂으면 되고, 아니면 뭐 공동의 뭐 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관리인 뭐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그냥 전해줘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0810 기출이네요. 이해되시겠죠? 일일이 막 사무실 부서마다 찾아다니면서 줄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동일한 건물 내에 일가를 갖다가 배달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자 관리사무소나 접수처나 관리 등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우편함에 꽂아둬라. 다만 등기 같은 거는요 그때는 직접 봐서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처리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함에 넣을 수 없는 물건 막 큰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부가취급이나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렇죠. 반드시 수취인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 그래서 제가 1번, 2번 이렇게 구분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의 4.3 교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4.3 우편물 교부 방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다만 2번 같은 경우, 자, 4.3이라는 것은 일반 우편물만 4.3에 넣는 거예요. 등기 우편물은요, 사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보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알려줍니다. 4.3에다가 지금 등기가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오세요.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정당한 수령인지 확인하고 사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그리고 이제 등기 우편물 내줄 때 아까처럼 뭐 반드시 뭐 정당한 수령인지 아니면 대리인이라도 정당한 대리인지 그런 거 확인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4.3 번호만 기록한 우편물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발송인이 4.3 번호만 기록했다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건 4.3에 넣어달라는 그런 의도니까 4.3에 넣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4.3에 넣기 좀 부적절한 거 있죠. 그러니까 우편 4.3에 있으면 그 수령인이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냉장, 냉동식품 이거 4.3에 넣어놨다가 냄새나고 썩고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따로 보관해서 내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3 번호와 주소가 함께 기록됐다. 그럼 여러분 일반인의 어떤 상식선에서 보세요. 굳이 주소를 적으면 되는데 4.3 번호를 적었다는 거는 이걸 4.3으로 일단 우선순위에서 넣어두라는 그게 일반인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상식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원칙은 어디? 4.3에 넣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4.3에 넣을 수 있으며 다만 이제 그 직접 정당한 수령인에게 요하는 경우는 그때는 주소지로 갑니다. 그래서 국내 특급 그다음에 뭐 특별 송달, 보험 등기, 맞춤형 계약 등기 등등 이거 등기 취급하는 것들은 그렇죠. 이때는 주소지로 가라. 그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주소지까지 우리가 정당한 수령인을 확인하고 사인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다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길 특급은 제외된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길 특급 같은 경우는 주소지로 배달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4.3 번호를 기록하지 않는 우편물이네요. 4.3 번호를 기록하지 않은 우편물 그러면 이건 4.3에 보내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늘 보면 그 같은 발송인이 같은 우편물을 4.3으로 보내는데 이번에 4.3 번호를 깜빡했다. 그래서 이게 4.3으로 보내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그때는 뭐예요? 비록 4.3 번호를 기재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4.3으로 보낼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다만 아까처럼 또 역시 등기 취급된 거 정당한 수령인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것들은 주소지로 가라. 다만 이때도 이길 특급은 제외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관 우편물의 교부라고 되는데요. 아까 보관 우편물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뭐 교통이라든지 그런 지리적 환경 여건 때문에 직접 배달하기 곤란한 그런 경우에 우체국에 보관하고 있다가 정당한 수령인에게 직접 내어주는 거 그게 바로 보관 우편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번, 2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3번 보시면 우체국 보관돼 있고, 자, 3번에 2번 보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관 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10일로 한다. 자, 여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두세 번 정도 두 번인가요?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우편물의 보관 기간은 며칠? 10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일이지만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만 교통 불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취인이 10일 이내에 교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30일 이내로 교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10일을 잡았는데 그게 뭡니까? 10일 안에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한다면 그때는요 플러스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을 좀 잘 기억을 하십시오.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네요. 두 번이나 나왔다. 그래서 이제 수취인이 창구에서 교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관 우편물을 직접 나중에 교통이 좋아졌다고 직접 가서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창구에서 그 수취인이 직접 오면 그 사람이 정당한 수령인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창구에서 교부하는 거다.
또한 보세요. 선박이나 등대로 가는 것도 창구에서 교부한다. 선박이나 등대까지 가서 주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동 우편함 해가지고 뭐 마을 공동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골 같은 데는 집이 너무 곳곳에 떨어져 있잖아요. 특히 산간 오지 같은 경우는 뭐 한 집 건너서 막 몇 킬로 떨어진 경우도 있고 같은 미터는 얼마 안 되더라도 이게 길이 되게 험준한 지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을 공동 우편함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거기다 우편함을 넣으면 그분들이 알아서 찾아가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공동 우편함.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수취인 신고에 의한 등기 우편물 대리 수령인 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뭐 자리를 비우거나 그럴 때 앞으로 등기 같은 거는 원래 정당한 수령인 확인하고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대리인을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고를 통해서 등기 우편물을 대리 수령인한테 갖다 달라고 지정할 수 있다. 다만 2번 보세요.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대리인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소지에 있으면 주소지 그냥 그 우편함에 넣으면 되죠. 그래서 원래 주소지에 배달하고 등기 우편물은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바로 이제 대리 수령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은 혹시 그 사이에 또 올 수도 있으니까 1차 배달이 안 됐을 때 그때 뭡니까? 대리 수령인에게 전달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취인이 이제 뭐 여행을 간다든지 출장을 가서 장기 부재 시 이렇게 신고를 한 경우에 자, 보세요. 원칙적으로 주소지에 이 사람이 가든 말든 다른 가족들이 있습니다. 동거인,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동거인에게 배달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뭡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전달해야 되겠지만은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리수령에서 사인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2번 보세요. 수취인이 장기 부재 신고서에 돌아올 날짜를 미리 신고를 했다면 요거는 여러분들 15일을 갖다가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5일 이내에 돌아올 것 같다. 그러면 뭡니까? 저기서 기다려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온다고 신고했던 그 날짜 다음 날에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뭐 그날 11시 올지 뭐 밤 11시 올지 아니면 오전에 일찍 올지 모르니까 다음 날에 배달하고 그 다음에 15일 이후면요. 그렇죠. 요거는 아예 없는 걸로 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취인 장기 부재로 취급해서 그냥 반송해버립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15일 이내로 그렇게 구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을 못 뜰 정도로 되게 따갑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무인 우편물 보관함 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무인 우편물 보관함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쪽으로 만약에 배달을 내려고 수취인이 사전에 이제 뭐 신고를 하거나 승낙을 한 경우에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경우에 사전에 신청했다면 그래서 우리 그 이제 고시촌 같은 데 있죠. 신림이나 노량진이나 이렇게 원룸 건물이 많은데 보면 그 우편함 보면 입구 쪽에 뭡니까? 출입구에 그 키보노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이제 보면 어떤 무인 우편 보관함을 갖다가 그렇게 설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뭐 한 경우에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그렇게 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번 관련해서 이건 기출됐던 거예요. 특별 송달 보험 등기 이건 뭐예요? 무인 우편함에 배달할 수 없는 겁니다. 직접 전달하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무인 우편 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이제 9번, 10번 요 나와 있는 거 요게 이번에 새로 추가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거를 이전한 우편물의 수취인이 주거 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신청했다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서비스 기간 동안 우편물을 이전한 주소지로 전송한다.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주소를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그 과거 주소지로 계속 가던 거를 갖다가 그 신청을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글로 갈 걸 우리가 새로 이사간 집으로 새로 이사간 건물로 그렇게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 그래서 이게 주거 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10번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수취인의 배달 장소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 표기 주소지에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그런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낮에는 제가 거의 집에 없습니다. 거의 회사에 있다 그러면 아무리 집으로 이제 등기가 왔다 하더라도 어디로요? 회사 쪽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배달 장소 변경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요 낮에 집으로 가지 않고 회사에 가서 직접 전달해주고 사인을 받으면 되겠죠.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래서 9번, 10번은 그냥 여러분 상식선에서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국내 우편이고요. 생각보다 좀 진도가 좀 많이 못 나갔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뭐 말이 좀 빠르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저 공부를 충분히 했다고 지금 이제 뭐 시간도 6개월 아니 60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렇게 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공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것도 너무 답답하다 느리다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을 정도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치기 한 3일 전분에는 한 4시간 또는 한 8시간, 뭐 많이 잡아야 한 대여섯 시간 8시간까지, 역시 8시간 할게요. 8시간 정도까지 이 책을 갖다가 한 권을 일회독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야 조금 더딜 수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계속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뭐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니까 뭐 드릴 말씀인데, 뭐 국사도 뭐 우편 금융이랑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치기 직전에는 빨리 돌릴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요약집만으로도 그 시험 준비하는 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기본소가 좀 빨리 나오는 바람에 좀 뭐 오타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좀 특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썼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 자체를 좀 뭐 빠진 것 없이 그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에다가 뭐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좀 메꿔 넣어도 되지만 거의 뭐 흡사할 정도로 요약집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좀 다 넣었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 저 책 보는 것보다 한 책을 정해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는 게 나중에 시험 전날에 내가 정말 잘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시간에 또 국제 우편 파트부터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